요즘 가장 관심이 떠오르고 있는 게 AI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AI에서도 또 관련돼서 새롭게 많이 주목받는 게 에너지, 원자력, 주목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AI 시대인 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요거와 또 원자력은 어떤 상황에 있는 건지 네네. 또 투자는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사실 보면은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전력에 대한 수요가 최대치로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력 수요가 높아진 만큼 네. 미국의 평균 전력 단가 자체도 많이 높아지겠죠.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AI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네.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은 책을 한 권 읽고 그 책을 정해진 시간에 요약하세요라는 것과 책을 100권을 딱 던져주고 정해진 시간에 요약하세요라면 당연히 뒤에 100권을 읽는 게 저희가 뇌의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쓰겠죠. 그만큼 AI 같은 경우에도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AI가 상용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검색을 할 때 예전에는 뭐 네이버 검색을 했다든지 구글 검색을 해서 끝났다라고 하면 지금은 챗GPT를 상당히 많이들 활용하시더라고요. 챗GPT를 검색을 하는 게 구글 검색보다 10배나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라고 하고요. 좀 추가적으로 해서 최근에 또 많이 쓰는 게 이미지 생성. AI로 이미지 많이들 만드시더라고요. 텍스트 생성보다 이미지를 AI로 생성을 하게 되면 60배나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끝이 아니겠죠. 더 있습니다. 그렇죠. 동영상을 만드는 AI로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가는 것까지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 60배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한다라고 하고요. 야, 그럼 진짜 신기하네요. 저도 사실 요즘 챗GPT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냥 수시로 틀어놓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거 저 전기비 많이 내겠네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그냥 구글 검색만 하는 것보다는 많은데 사실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실 이게 조금 더 상용화되면 우리 일반적인 집에서는 뭐 그 정도를 감당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뭐 핸드폰이 이제 만약에 AI화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진을 찍는데 그 10%만 AI로 이렇게 버전이 좀 변경만 된다고 해도 상당히 전 세계에서 10%의 그 핸드폰으로 찍는 게 AI가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전기가 소모되겠죠. 그러겠네요. 뭐 개인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용으로는 이미 뭐 어마어마하게 벌크가 크니까. 야, 그리고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도 일단 이미지 자체 용량도 큰데 전기 많이 먹을 것 같고 동영상은 뭐 하물며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전기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게 좀 더 확실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국제 에너지 기구 이런 거에 따르면은 뭐 2022년에 미국 내에 2,70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게 미국 전체 전력의 한 4% 정도를 소비했다라고 한다면은 한 2026년이 되면은 이게 6%까지 소비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봤을 때는 6%뭐 얼마 안 되지 않냐라고 하면 사실 그게 2,700개의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게 미국 전체 인구가 쓰는 거에 6%이기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주목하는 이제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뭐 예를 들어서 한 32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신규로 짓는 이제 AI 전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80메가와트가 필요하다고 하고 사실 2배 이상 많은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 하면 우리가 딱 와닿는 거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맞습니다. 그것만큼이나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이 또 전력도 진짜 많이 필요하겠네가 생각을 해야겠네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집약적인 이제 구조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실 뭐 사람도 별로 없고 뭐 공간도 별로 없잖아요. 다 이제 그 서버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하나가 차지하는 용량들이 엄청 많고 그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하는 전력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1위인 아마존이 이제 3월 초에 이제 원자력 을 발전으로 가동하는 데이터 센터를 우리 돈 약 한 8,700억 원을 들여서 이제 인수했다라는 뉴스가 났는데 이게 사실 좀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뭐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원자력 같이 뭔가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혹시 그 데이터 센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 저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력 공급이 정말 치명적으로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안으로 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도 나오겠는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은 만약 태양광을 썼다라고 했을 때 태양광 같은 경우에 사실 밤에 쓰지 못하고 날씨가 흐리거나 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네. 때문에 사실 신재생 에너지로 뭔가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엔 사실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전력을 좀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원자력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예로는 2024년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샘 알트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저렴한 전력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뭐 언급한 것이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패널 이런 것들을 사실 실제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핵융합 기술 개발 회사인 헬리온 에너지라고 불리는 것에 실제로 좀 투자하기도 했고 뭐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오클로에 좀 직접 투자하기도 해서 사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AI 시대가 온다 그러면 한 축이 에너지 공급이고 필수적인 게 전력, 그리고 거기서 주목해야 될 게 원전이다. 맞습니다. 원자력이다. 네네. 야,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아마 구독자분들도 원전 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워낙 한국은 뭐 또 특히 원전 강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문가분이 오셨으니까 이 원자력 발전 원리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쉽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막 저희가 막 원전으로 에너지를 만든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게 이제 뭔가 원리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해를 하긴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조금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단히 말해서 원자력은 원자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와 원자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원소 기호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문과세요, 이과세요? 저는 문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뭐 사실 저희가 뭐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원소 기호 혹시 외웠던 거 기억이 아마 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수해, 리배 뭐 어쩌고저쩌고 막 노래 부르면서 저희가 막 아마 좀 외웠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양성자가 한 개일 때는 수소, 뭐 두 개일 때는 헬륨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양성자 수이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같은 이제 원소라고 합니다. 양성자의 수가 같은데 또 중성자의 수가 좀 다른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동위 원소라고 부르고 있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도 중성자가 추가가 되면은 뭐 중수소라고 하든지 뭐 삼중수소라고 하든지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중성자가 추가가 되더라도 안정적인 동위 원소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이제 원소들이 있는 반면에 중성자가 추가되면 이걸 막 못 견디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이제 우라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가 우라늄이에요? 약간 막 불안정한 거 보면? 아닙니다. 우라늄은 이제 기본적인 원소이고요. 그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이제 추가됐을 때 그 불안정함을 못 견디면 어쩔 건데 네가 어쩔 건데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못 견디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얘들이 핵분열을 통해서 안전된 상태가 되려고 해야 된다. 핵분열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한 개인 원자핵이 두 개로 쪼개지고 막 이렇게 계속 쪼개지는 과정들이 이제 핵분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쪼개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제 찌꺼기 같은 게 발생을 하겠죠. 그게 이제 어떤 물질과 에너지로 상당한 양의 에너지로 이제 방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쪼개진 부스러기에서 중성자가 나오게 되고 그 중성자가 아까 말씀드렸지 다시 이제 우라늄에 붙으면 그게 다시 막 분열해서 쪼개지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는 게 이제 핵이 분열한 연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그게 쪼개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 에너지가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핵분열을 계속 연쇄적으로 하는 거를 조절을 해주는 게 사실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고 그걸 조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이제 원자력 폭탄이 되는 그 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원전이 한번 돌리면 뭐 끄는데 어렵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한번 가동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셧다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워낙 높아진 열을 식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또 붕괴가 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핵이 분열하는 연쇄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에너지로 뭘 하냐라고 하면 이제 물을 끓이게 됩니다. 물을 끓이면 이제 아무래도 뭐 증기가 발생하게 되고 그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이라는 걸 돌리게 됩니다. 그 터빈을 돌리면서 발전을 하는 게 원자력 발전의 기본적인 원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 근처에 있거나 뭐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뜨거워진 이제 그 기체 상태의 증기를 다시 이제 냉각해서 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 열 자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닷가 근처에서 바닷물을 이용하면 그만큼 뭔가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조금 더 냉각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들이 바닷가 근처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안전성 딱 들으셨을 때 뭐 원전 좋은 거 알긴 알 것 같은데 우리 위험하지 않냐. 네네. 대표적으로 막 무시무시한 사건들도 많았지 않냐. 네네. 그래서 우리 탈원전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그랬는데 왜 지금 다시 갑자기 또 대세가 됐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뭐 글로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트렌드로 바뀐 지는 상당히 좀 오래되긴 했고요.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서 사실 탈원전 사이클로 진입하게 되면서 사실상 좀 최악의 시기를 보낸 건 맞습니다. 그럼 후쿠시마 그 일본 그 사태가 네네. 사실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네네. 정부 여러 나라에서 봤을 때 원전이 저런 위험성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좀 탈원전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기조들이 사실 좀 이어진 게 맞고요. 근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다시 얘기 드리고요. 네. 사실 원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성장 그에 따른 이제 기업의 실적 악화 아무래도 뭐 수주가 없다 보니까 뭐 기업들이 좀 실적이 악화돼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 사실 시장에서는 좀 오랫동안 외면받은 것들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좀 원전 산업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뭐 탈원전이 끝나고 신원전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좀 오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EU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이 가장 적극적인 기업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사실 신재생 에너지만을 고집했을 때의 한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지적되어 온 건 맞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원전을 통해서 뭐 원전을 대체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사실 LNG를 원래 좀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천연가스, 에코천연가스. 네네, LNG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LNG의 대표적인 이제 수출국이 러시아잖아요. 네,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LNG 수급에 대한 리스크들이 계속 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LNG만 고집했을 때는 에너지를 원활하게 좀 만들어낼 수는 없겠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의 여러 가지 단점이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탈원전을 다시 포기하자 뭐 이런 기준으로 좀 돌아간 거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셨을 때는 제일 가능하면 좋은 게 천연가스 LNG인데 네네. 그것도 유럽이 자체적으로 하기엔 물량이 딸리니까 근데 러시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네네. 그건 안 돼. 그러면 이제 다른 거 고려봤을 때 풍력, 태양광 이런 건 조금 뭐 더 어렵다는 거죠. 모든 걸 수요를 대체하기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선책이 원전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껏 이제 탈원전으로 10년 가까이 뭐 넘게 하고 있었던 걸 되돌리기로 했다. 이해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뭐 원자력 발전 사업이 텍소노미라고 하죠. 뭐 친환경 투자 기준에 이제 원래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뭐 2022년 돼서 그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을 좀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거 좀 웃긴 게 약간 정책 기준을 바꿔버렸다는 게 좀 신기하거든요. 약간 야 친환경 전 아니야 이랬다가 갑자기 맞습니다. 친환경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유럽에서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사실 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한 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말에 이제 미국 하원에서 원자력 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원자력 선진화법이라는 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2월이면 얼마 안 됐네요. 네네,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이 뭐 어떤 것들이 좀 돼 있냐 보면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 원자력 발전소 개발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원전 같은 경우에 짓기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 때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환경 영향 평가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빨리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환경 영향 평가의 기간을 좀 단축시켜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인허가 비용 뭐 이런 것들도 좀 낮춰서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좀 추가적으로 기존에 이제 폐쇄된 석탄 화력 발전소의 부지에 원자력 발전소 개발을 좀 장려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강원도 폐광에 이제 쉽게 말하면 거기다 원전을 지으면은 좀 베네핏을 줄 수 있고 세금도 깎아주고 뭐 보조금도 주고 하겠다.
그런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좀 짓는 걸 장려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엄청 그러니까 밀어주려는 의지가 크네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뭐 약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제 미 대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사실 뭐 그 민주당이 되고 또 공화당이 되고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우려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하원 표결 결과가 365대 36으로 사실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원자력 선진화법을 좀 지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사실 엄청 압도적이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민주당 보통 이렇게 친환경 신재생 기는 거는 민주당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거의 뭐 9대1 정도의 압도적인 표차로 했으면 이 정도면 이제 뭐 대선으로 인해서 설령 뭐 이렇게 집권 여당이 바뀌거나 해도 크게 이게 대세 지장 없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원자력 발전소 보급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는 건 맞습니다. 무조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여야 되고, 근데 이걸 신재생 에너지로 뭔가 그 부분을 대처하기에는 사실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기후적인 부분들 낮에만 쓸 수 있고 밤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뭐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또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풍력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지역들을 사실 선택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후적인 지리적인 그런 한계점들이 신재생 에너지는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력 발전을 대체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함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좀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딱 생각만 했을 때 뭔가 탄소 발생량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들도 드는데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 뭐 IPCC라는 이제 조사에 따르면은 사실 1kW당 원자력의 탄소 배출량이 한 12g 정도 되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한 27g, 뭐 태산 풍력 같은 경우에는 24g이고 신재생 에너지보다 탄소 발생량이 훨씬 더 적은 그런 아주 실효성이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원자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풍력 태양광보다도 훨씬 적네요. 뭔가 일반으로 생각했을 때는 태양광 완전 클린, 뭐 풍력은 바람이용하는 되는데 그거보다도 탄소를 적게 배출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도 또 탈원전 추진했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을 좀 추진을 했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전의 가동이 좀 중단되기도 했고 신규 원전의 발전을 더 추가적으로 하지 않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이를 이제 전면 철회를 했고요. 그러면 탈원전을 전면 철회했다는 얘기는 다시 친원전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결과들로 해서 최근 이제 2년 동안 원전에 대한 이제 가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을 기조로 해서 뭐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보여주실 텐데 뭐 그 보도 자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원자력 때문에 뭐 무탄소 에너지 확대로 조금 탄소 배출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도 자료도 좀 쓰기도 했고요. 그러네요. 4월이면 얼마 전인데 팬데믹 이후에 경제 활동이 회복됐지만 그래도 무탄소 에너지 확대 덕분에 오히려 탄소 배출은 줄어들고 있다. 맞습니다. 원전 덕분이다. 코로나19가 사실 끝나고 나면은 뭔가 경제 활동도 많아지고 공장의 가동도 늘어나고 해서 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걱정들이 좀 있긴 했는데요. 그 많은 부분들을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이제 좀 사용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량이 생각보다 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줄었다. 이런 기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이런 효율성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제 일관적으로 계속 실원전 을 조금 더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보셨을 때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기조가 이제는 탈원전을 벗어나서 완전히 원전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좋은 점은 알겠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이런 후쿠시마 사태나 어떤 뭐 체르노빌 이런 좀 위험성도 있잖아요. 혹시 이거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던가?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이 있는 발전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뭐 사실 한 번 일어났을 때의 그 위험성이 사실은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 단가도 낮고 효율적이지만 한번 이제 사고가 났다. 하면 이제 방사능 누출 문제가 큰 에너지원은 맞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기존의 원전의 안정성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소형 원전이라고 하죠. 스몰 모듈러 리액터. SMR이라고 이제 줄여서 표현을 하는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SMR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SMR이라고 사용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소형 원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전사고 말고도 출력 조절이 좀 어렵다거나 원자로를 식히는 방법이 좀 한정적이라서
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이 좀 비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닷가 근처에 지어야 된다는 그런 입지적인 제한의 단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았는데요. 소형 원전 SMR 같은 경우에는 가압기라든지 냉각제 펌프라든지 뭐 아니면은 증기 발생기라든지 그런 구성 요소들을 하나의 모듈 안에 막 조립해서 원자로의 크기와 출력을 획기적으로 줄인 이제 그런 이제 개발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를 좀 압축해 놓은 게 진짜 말 그대로 소형 SMR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건설된 뭐 신고리 4호기 같은 경우에 전기 출력이 1,400메가와트라고 한다면 SMR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 300메가와트? 사실 그거보다 작게 만들어지는 소형 원전들은 뭐 한 70메가, 80메가와트짜리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력이 기존 원전 대비 확실히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대류만으로 이제 노심을 냉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연 대류가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바닷물로 이렇게 뭐 그런 걸 냉각시켰다면 SMR 안에 그런 기본적인 공기만으로도 시킬 수 있다. 원자로의 그 부분들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억지로 바닷물을 막 이렇게 활용하지 않아도 시킬 수 있다. 네네. SMR 자체만으로 이렇게 그걸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트륨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가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노심을 냉각할 수 있는 설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초대형 노심을 뭐 냉각하기 위해 사용하는 뭐 초고압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고 초고압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냉각수 문제, 그러니까 바다에 이게 풀어서 뭐 오염이 되는 그런 문제도 당연히 좀 생략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제가 막 뉴스 본 것 같은데 예전에 막 그 후쿠시마 사태 났을 때 막 헬기 비행기 막 총동원해가지고 그 시키는 게 그 노심 뜨거운 그걸 시키는 건데 그런 과정이 좀 필요 없다. 네, 맞습니다. 네네네. 사실 그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 이게 방사능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닷가 근처에 있는데 바닷물로 이제 뭔가 유출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걸 꼭 바닷가 근처에 이제는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자유롭다. 그런 안정성 문제를 그런 부분으로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SMR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기술이 너무 기술적으로 자세하게는 어렵지만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원전 개발하고 상용화하거나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이미 다 기술은 온 거예요? 뭐 일단은 지금 이제 뭐 많은 이제 SMR 그 회사들이 뭐 이런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제로 승인을 이제 설계에 대한 이제 인증을 받은 이제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고 본격적으로 뭔가 짓는 것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시간이 한 2025, 26년부터 뭔가 이제 짓는다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그게 금방 좀 상용화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설계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받은 회사들이 이제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히 차세대 원전으로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아마 구독자분들 가장 궁금하신 건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SMR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하게 약간 80여 개의 SMR 모델이 좀 치열하게 경쟁을 거쳐서 뭐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SMR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입니다. 요게 이제 티커가 무려 이제 SMR일 정도로 상당히 SMR 하면 가장 대표로 떠오르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이제 설립된 SMR 설계 전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 지금 이제 설계 잘하는 게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사실 SMR 같은 경우에는 설계 회사는 많고 그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사실 조금 한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고요. SMR 설계 업체 중에서는 업계 최초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라고 하죠. NRC의 표준 설계 인증을 받은 이제 유일한 기업이 뉴스케일 파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실상 표준 선점한 거네요. 이제 얘처럼 만들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장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도 받고 있고요. 뭐 유타 주립전력공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사로 확보해서 뭐 파트너십과 전략적 투자를 유치해 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 자연 대류 가압 경수로 방식, 시키는 방식을 이제 일체형 자연 대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조 밸류 체인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도 있고 BWX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런 회사들이 모듈 제작자로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산업군에서 고객사를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가 말씀하신 대로 설계 회사니까 이제 이 도면 갖고 만들어줄 회사가 필요할 텐데 그중 하나가 뭐 이런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조 기술이 있는 거군요.
오, 이렇게 또 같이 수혜받겠네요. 아, 그래서 막 원전주 뜬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좀 그날 질석이고 했던. 아, 가장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 원전 강국의 가장 대표적인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해됐습니다. 또 있나요? 뭐 사실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조금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회사는 이제 비상장 회사인데요. 테라파워라는 회사입니다. 아, 이거 한국 분들이 더 많이 아세요.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 사실 유명해진 이유가 이제 2006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3천만 달러를 출자해서 설립했다. 그런 회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빌 게이츠가 만든 회사인데 이런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좀 유명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미국 에너지부하고 40억 달러 투자해서 와이오밍주에 한 345메가와트급 SMR 나트륨을 이제 건설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2028년 정도 되면은 이제 완공을 목표로 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법도 통과시켜줬지만 큰 원전 그런 기존의 원전도 짓는 거고 맞습니다. 이제 이런 차세대 원전도 짓는 거죠, 동시에. 아,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입지적인 강점이 있으니까 또 기업들이 관심도 갖고 뭐 전력 공급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테라파워는 또 약간 뭐 SMR이랑 아까 소개해 주신 뉴스케이랑 약간 뭐 차이점 같은 게 있나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거는 이제 물을 사용해서 뭔가 냉각을 하는데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액체 나트륨을 냉각 방식으로 이제 원자를 좀 설계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이제 수랭식 원자로에 비해서 좀 비용도 좀 절감되는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나트륨이다 보니까 방사선 오염 물질이 널리 좀 퍼져나가지 못해서 안정성도 좀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국내 뭐 관련 기업들 좀 찾아본다면은 주 SK, 뭐 SK 이노베이션이랑 뭐 투자를 유치해서 사실 한국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 중인 회사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SK가 또 투자 많이 했다라서 늘 같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됐습니다. 또 이제 하나 더 있을까요? 엑스에너지라는 회사입니다. 엑스에너지는 고온가스로 냉각 원자로를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설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소형 원전 다 이제 비슷한데 뭘로 뭐 쉽게 말하면 냉각을 시키느냐, 물이냐, 뭐 나트륨이냐, 아니면 뭐 고온가스냐, 뭐 이런 게 이제 그 기술의 조금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누가 최종 승자될지 그건 맞습니다. 네네. 어떤 게 사실은 좋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지나봐야 아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데 보통 한 기당 300메가와트라고 한다면 이건 더 작습니다. 한 기당 한 80메가와트. 이거를 이제 4팩을 모으게 되면은 한 320메가와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작은 원자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26년에 텍사스주의 XE100라는 이제 건설을 좀 착수해서 한 2030년에 최초로 호기를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해서 총 4기를 건설할 예정이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뭐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관련 기업들 좀 찾아보다면은 한전 KPS, 뭐 DLENC 뭐 이렇게 업무 체결했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도 뭐 핵심 기자재 공급을 위한 계약 체결을 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소개할 일이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 DLNC가 건설사잖아요, 국내. 맞습니다. 이제 건설 그런 기술이 또 필요하니까 하고 우리나라 또 한전, KPS 이런 것도 기술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협약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뭐 원전 많이 지면 우리나라 진짜 수출 늘어나고 싶네요. 맞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핵심적으로 회사를 소개해 주셨어요. 핵심적인 회사들 상장에 있는 뉴스케일 파워, 티커 SMR하고 상장 안 돼 있지만 또 다른 테라파워나 엑스에너지 그래서 냉각하는 기술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 정도 볼 수 있다 해주셨는데 또 이제 요거 SMR 같은 소형 원자로 기업 말고도 원전에 또 다양한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관련 기업들. 또 구독자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기업들 좀 주목하면 좋을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표로 띄워주실 텐데요. 이제 그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밸류체인과 관련된 기업들을 좀 많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자력 관련 기업들을 일일이 찾아서 서치하고 리포트를 읽어보고 뭔가 그런 걸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시간도 많지 않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어렵더라고요. 앞서 사실 원자력 원리도 설명하셨지만 사실 또 지나가면 또 까먹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그런 이제 밸류체인과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좀 찾아서 투자를 하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ETF를 좀 활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원자력 산업의 전반에 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뭐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아무래도 캐비스타 글로벌 원자력 iSelect라는 이제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보고 너무 좋다. 지금 딱 원전 저도 투자하려는 ETF가 좀 부족해서
너무 좋다 해서 이거 신상품인가 했더니 이게 이미 2022년에 나왔다고요. 사실 뭐 요거는 뭐 이제 새로 나오는 뭐 신상품은 아니고 사실 조금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사실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한 번 더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상품이 있으니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사실 좀 나왔다라고.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보고 되게 묻혀있던 진주 같은 ETF가 이제 다시 또 발굴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국내에는 원자력 관련된 ETF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대부분 국내에 이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고,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좀 글로벌 원자력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에 좀 투자할 수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밸류체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라늄 광물을 일단 채굴하고 유통하는 그런 우라늄 생산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라늄 연료를 뭐 바로 쓸 수는 없어요. 이거를 조금 더 농축해서 이제 뭔가 원자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실 좀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료 펠릿을 제조하는 그런 연료 제조 기업들도 사실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SMR과 같은 그런 원자로를 설계하는 기업, 원자로를 코어, 뭐 제어 시스템 등을 좀 제조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또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전기로 변환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핵폐기물 관리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 원자력 산업 전반적인 밸류체인 기업들이고, 사실 이런 전체적인 밸류체인의 기업들에 글로벌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저희 이제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안 그래도 딱 좋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특히나 이제 글로벌 기업들까지 같이 투자했으면 좋겠다 느꼈는데, 보통은 이제 국내만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도 포함해 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내에도 원전 기업들도 많고 한국이 원전 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들을 많이 포함시킨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말해주셨듯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뭐 원자력 관련 기술에서는 사실 글로벌 최고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원자로를 설계하고 그걸 건설까지 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 몇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 과거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이제 국가 중 하나였는데, 사실 뭐 좀 전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자력 관련 이제 발주가 급격히 좀 줄어들기도 했고, 원전 관련 기업들이 좀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과거에 이제 중단되었던 이제 국내 원전 프로젝트가 이제는 사실 좀 재개가 되고 있기도 하고, 신규 원전 프로젝트들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국내 원전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펀드멘탈이 강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에 좀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라늄 채굴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사실 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실 우라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라늄을 사실은 뭐 채굴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없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SMR 설계하면 대표적인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글로벌 회사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사실 뭐 지금 대형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제 소형 원자로 SMR을 설계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는 조금 이제 뒤처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글로벌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글로벌만 하지 또 국내 기업들이 또 왜 포함되었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강국 이미 맞고, 이제 사실 지금 중단되었던 수출들이 계속 조금 늘어나고 있는, 발주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사실 발주가 늘어나고 하면은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저희가 만약에 이게 100% 글로벌 기업으로만 딱 채워놨을 때 아마 PDF 보시면 야, 이게 무슨 기업이야?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좀 낯설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국내 비중을 한 30% 정도 담고 글로벌 비중을 한 70% 정도 담아서 한 3대 7의 비중으로 해서 그 ETF를 좀 만들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제가 봐도 이 산업 전체에 투자하려면 아무래도 이 밸류체인 앞과 뒤까지 다 좀 포함하는 게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도 구독자분들 전기차로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리튬을 캐는 기업은 사실상 없으니까 이제 리튬을 직접 채굴하는 기업부터 해서 뭐 배터리나 이렇게 완성차까지 가는 걸
전반적으로 다 담아주면 좋은데 요 ETF가 딱 그런 역할을 해주는 네. 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셨는데 네. 이 포트폴리오 보니까 네. 여전히 그래도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이고 또 원전도 생소하니까 조금 주요 종목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아무래도 해외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이라든지 그렇죠.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 번씩 접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도가 높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원자력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밸류 체인의 종목들은 사실 생소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편입 종목들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회사입니다. 요거는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뭐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최대의 에너지 생산 및 공급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뭐 주택, 상업시설, 뭐 산업시설 포함해서 무려 2천만 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한 67%, 화력 발전이 26%, 신재생 에너지가 한 8%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에서 얻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IRA 법안이라고 네네네. 하죠. 뭐 이제 미국 IRA 법안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생산세 공제, 뭐 이런 혜택을 좀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업으로 관심을 갖는 기업 중에 하나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이니까 그 절세나 뭐 어떤 정세 혜택을 맞습니다. 갖는다. 요 기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이게 네네. 왜냐면은 약간 AI 수혜주로 갑자기 묶이면서 네네. 2024년 1분기 때 막 수익률이 뭐 엔비디아를 일시적으로 맞습니다. 넘기도 하고 이 정도로 네네. 되게 좋아서 그랬는데 아마 요 ETF에 딱 포함이 돼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원전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종목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카메코 코퍼레이션입니다. 네. 사실 카메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에 본사를 둔 우라늄 생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될 이 것 같고요. 우라늄 채굴 기업이 또 캐나다에 많더라고요. 네, 자원이 역시 맞습니다. 많아서 그런지. 네. 캐나다에도 많은데 사실은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 기업은 카자흐스탄 기업이다라고 해요. 상당 부분이 이제 카자흐스탄 기업인데 사실 우리가 카자흐스탄 기업에 좀 투자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잖아요. 거래에 대한 리스크들도 있고 사실 거래소도 사실은 뚫려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메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카자흐스탄 기업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전 세계 생산량의 한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여러 국가의 우라늄 강산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카메코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좋은 투자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이것도 미국에 상장돼 있으니까 네네. 저도 직접 투자해본 적도 있었는데 네네. 여기 ETF에도 담겨 있네요. 네네. 그리고 또 있을까요? 세 번째 종목은 국내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국내 기업. 이거는 좀 빠질 수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그러니까요. 저희가 SMR 할 때 계속 얘기가 맞아요. 나왔던 계속,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업했던 기업으로. 네네. 뭐 네네네.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플랜트 전문 기업이어서 이제 화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력 분야에서 이제 SMR 대장주인 뭐 뉴스케이, 엑스에너지하고 파트너사로 네. 지분 투자도 하고 있고 협약을 통해서 SMR의 주요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사실 SMR 관련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회사가 이제 2024년 연간 수주 가이던스 중에서 4천억 원 정도가 이제 SMR의 매출로 포함시킬 정도로 이제 SMR의 가장 진심인 국내 기업 그러네요. 중 하나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BWX 테크놀로지 이거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네 번째 종목은 BWX 테크놀로지라고 아까 잠깐 SMR 할 때 이제 조금 설명드렸던 관련 기업인데요. 네. BWX는 이제 미국의 다양한 원자력 및 방위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이제 종합 원자력 기술 개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와 방위 산업에서 사용되는 핵 반응 제어, 방사선 보호, 원자력 관련 장비를 좀 생산하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MR을 설계하는 기업들은 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글로벌하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SMR을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은 상당히 좀 한정적이다라고 하고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유일한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다. 네네. ETF에. 네. 괜찮은데요? 이 종목들은 그래도 주기적으로 바뀌긴 바뀌죠. 그래서 네네.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개를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요즘 AI 덕분에 점점 핫해지고 주목받고 있는 원자력 관련해서 하나하나 또 꼼꼼하게 설명을 하셔서 구독자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어떤 구독자분들이 특히 이런 오늘 소개해주신 ETF에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또 말씀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조금 AI 시대에 뭔가 AI 반도체의 투자 기회를 좀 놓쳐서 아쉬워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최근 들어서는 뭐 전력 공급망 업체, 뭐 전선 업체 이런 것들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놓쳐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 다음 단계는 사실 에너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뭐 지금은 체감적으로 잘 와닿진 않겠지만 이렇게 AI 시대가 급증하고 뭔가 AI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뭐 사실 저희가 쓰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점점 AI화 되고 가고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 사실 전력이 어느 순간 그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시점들이 올 텐데 그럴 때 분명히 그런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사실 뭐 SMR 같은 경우에 상용화되는 게 사실 3, 4년 정도 남아있지만 주식이라는 것들이 1년의 이제 미래를 땡길 수도 있는 거고 3, 4년의 미래를 땡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실 밸류체인 관련해서 어느 부분에서 또 폭발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하는 부분은 저희 ETF 지금 당장 사시면 대박 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그런 변화하는 과정에 다음 넥스트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쵸. 그 넥스트가 사실은 에너지, 그 에너지 속에서 원자력 밸류체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얘기들을 사실은 조금 드리고 싶어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너무 공감되는 게 딱 진짜 AI 반도체 너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을 것 같고 뭐 전력기기 이것도 야 놓쳤다 아쉽다 하는데 사실 원전은 상대적으로 확실히 덜 올랐고 애초에 어렵고 생소해 하신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관심이 많이 없는 거 맞잖아요. 이제 막 누구나 원전 전문가가 다 돼 있으면 사실은 이제 약간 많이 올라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 말씀이 너무 공감됩니다. AI 시대에 많은 분들이 반도체에만 사실 집중하는데 사실 예전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서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은 그 금맥을 찾고 뭐 금을 캐던 사람이 아니고 청바지를 만들던 회사다라고 하잖아요. 뭐 AI 시대는 물론 AI 반도체에서 많은 이득을 보시겠지만 그 왜 청바지 같은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이제 얘기들 사실 오늘 좀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조금 처음 듣는 용어들도 많고 처음 보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ETF 아니면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들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 원자력 투자 가이드북이라는 걸 사실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운받아서 쉽게 읽어보실 수 있는 사실 오늘 모든 내용들이 좀 축약적으로 적혀있는 가이드북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오셔서 한 번씩 들르셔서 필요한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PDF도 한번 와서 좀 보시고 많이들 활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좋네요.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 링크 받아가지고 더보기랑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영상과 함께 보시면 더욱더 이해도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또 감사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구독자분들도 많이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